네, 안녕하세요. 나무쌤입니다. 자, 오늘 배워볼 파트는 이 수목 관리 작업입니다. 수목 관리 작업. 나무이사를 합격하시고 나무이사 일을 하시게 되시면은 이 수목 관리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실 거예요. 그 수목 관리 작업엔 무슨 관리 작업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관리 작업들은 이론상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렇게 한번 배워보도록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이 주입공을 뚫는 겁니다. 주입공. 주입공이란 우리 그 수간주사 가장 큰 게 이 수간주사 줄 때 어떻게 뚫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인데, 각도는 30도에서 이 40도 정도로 대부분 주고요. 이 경사 깊이 같은 경우에는 2에서 3cm만 뚫습니다. 굉장히 많이 뚫진 않아요. 2에서 3cm 정도만 뚫는데, 지금 여기 나온 수평 깊이 있잖아요. 수평 깊이는 이게 45도 기준입니다. 45도 기준. 요건 적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자, 우리가 요걸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제 수학이 잠깐 나오는데, 수학에서 이런 직각삼각형이 있습니다. 직각삼각형이 있었을 때, 이 빗변과 밑변과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용어가 이 코사인이라는 용어예요. 코사인 많이 들어보셨죠? 삼각함수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이 코사인, 여러분 이것도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선생님도 이렇게 가르치셨을 텐데, C.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빗변 있죠? 빗변 곱하기 이 코사인의 각도. 빗변 곱하기 코사인의 각도는 이 밑변입니다. 그쵸? 자, 우리가 경사 깊이가 2에서 3cm라고 했어요. 2에서 3cm, 2cm라고 한번 먼저 볼게요. 자, 2 곱하기, 그 다음에 요 각도, 코사인, 요 세타인데, 이게 45도라고 봐야 돼요. 45도는 몇이냐? 코사인 45도는 대략적으로 1.7 정도 됩니다. 0.7 정도. 그럼 합쳐지면은 몇이죠? 그렇죠. 1.4 정도 나오겠네요. 그래서 수평 길이가 이제 1.5 정도 나온 거예요. 그리고 2cm는 이걸 3으로 바꾸면 되죠? 7, 3, 21이니까 2.1 정도 나오고, 그래서 이 수평 깊이가 2 정도가 나온 겁니다. 이게 만약에 30도로 바뀌게 되면은 달라집니다. 이게 만약에 30도로 바뀌게 되면은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요게 이제 달라지고, 요 앞에 거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경사 깊이 2일 때, 2에서 3cm는 동일합니다. 경사 깊이가 2일 때, 코사인 30도. 코사인 30도는요, 제가 지금 보니까, 이게 한 0.86 정도 되네요. 예, 반올림하기도 뭔가 애매한 수로서. 0.86 하면은, 곱하면 몇 나오죠? 0.7 몇 나오나요? 그쵸. 이렇게 하면은 1.72가 나오네요. 1.72가 나오고, 여기서 3 하면은, 잠시만요. 0.86 곱하기 3. 2.58 이렇게 나오네요. 2.58. 근데 이거, 지금 일단, 우리가 이렇게 뭐 계산해서 이럴 정도 될 수 없으니까 대략적으로 코사인 45도에 수평 깊이 이 정도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정확히 구하면은 뭐 이런 정도가 되겠네요. 혹시나 이제 뭐 요즘 2차가 어렵게 나오니까요. 2차에서 이런 부를 이제 시험에 낼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요거는 45도 기준이다. 자, 그리고 올바른 가지치기는 어떻게 하면 되냐. 가지치기는 나무의 위쪽까지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해 내려오는 게 이제 올바른 가지치기입니다. 자, 수목의 상처 치료. 수피가 벗겨져 목질부가 녹출된 상처 부위에는 락발삼, 티오파네이트 메틸, 이 톱신 페이스트라고 하고요. 테부코나졸 도포제 중에 이 실바코 도포제를 발라야 합니다. 자, 이 톱신 페이스트를 예를 들면은 무슨 역할을 하게 되냐면요.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자, 수피가 벗겨져서 이렇게 상했어요. 이 부분이 형성층이 파괴가 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만약에. 그럼 여기다가 이 톱신 페이스트를 발라내게 되면은 일단 여기 있는 세균들 다 죽여버립니다. 일단 강한 살균 역할을 하고요. 강한 살균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살균 보호막이 형성이 돼요. 여기에 막이 형성이 돼요. 막이 이런 식으로 쳐져서 이 이후에 이 상처로 들이닥치는 이제 미생물들, 세균들 이런 애들을 살균시켜줍니다.
살균 보호막을 해줘서 결과적으로 유압 조직을 형성할 수 있게 해줘요. 예, 이 살균 보호막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요 내부 조직에 뭐라 그러죠? 흡착된다고 해야 되나? 예, 흡착되고 거기 어쨌든 내부 조직에 이제 침투해 있어요. 예, 침투를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침투에 있다가 균 같은 게 오면은 이제 균을 죽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이 수목의 외과 수술 부분인데 사실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수목 관리약 있잖아요. 수목 관리약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 할 기본서가 없는 상황, 현실. 그렇다 할 기본서가 지금 현재 없는 현실이에요. 다른 기본서, 다른 책들이 이제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이 나무의사에 맞춰져서 나온 책이 없습니다. 물론 나무의사가 더 늦게 나오긴 했지만 이 나무의사에 나오는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책이 그리 많지 않고, 그리고 그런 책들은 수험서가 아니라 다들 그냥 어떻게 보면은 참고서라고 해야 되나? 예, 그냥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책들이기 때문에 기본서라고 할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소제목을 넣은 이유는 그 나무의사에서 나오는 카테고리들은 다 일단 넣었는데 이 외과 수술 부분은 제가 전에도 설명드리기도 했고, 이 외과 수술에서 외과 수술이 이 부후되면 하잖아요. 부후. 네, 어떤 균들에 의해서 부후돼서 이런 공동이 생겨버리면은 이 외과 수술하게 되는데, 이 부후를 막아내는 수목의 어떤 내부적인 기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게 바로 코디트 법칙입니다. 코디트 법칙. 코디트 법칙이거든요. 그 코디트 법칙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이런 소제목을 넣은 거예요. 자, 코디트 법칙은 병원균이 이 수목 안으로 침투했을 때 수목이 여러 방어막을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1번 방어막이 뭐냐면은 이 종축 방향으로, 종축 방향이 뭐 있냐면은 물관에, 그렇죠, 이 도관 이런 애들 있죠. 도관을 얘네가 자의적으로 막아요. 도관에다가 여러 이물질들을 넣으면 해서 도관을 막아요. 왜 도관을 막냐? 종축 방향, 위로 못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도관을 막아버립니다. 자, 두 번째 방어막은 이 방사선 방향인데요. 방사선 방향. 자, 지금 보시면 요런 쪽으로 요렇게 막는 것이 이 2번 방어막, 이 수선 조직에서 막는 거고, 자, 3번 방어막은 우리 나이테라고 보면 돼요. 나이테 쭉 이런 식으로 지금 둘러져 있잖아요. 나이테 쭉 이런 식으로 둘러져 있는데, 이 나이테 방향으로 해서, 이 접선 방향으로 해서, 나이테 접선 방향으로 해서 여러 침입들을 막아내는 거고, 이제 마지막 4번 방어막인데요. 4번 방어막. 4번 방어막 같은 경우에 형성층에서 안쪽으로, 형성층이 이 수피에 붙어 있잖아요. 이 붙어 있는 형성층에서 안쪽으로 막아주는 방어막이고, 이 4번 방어막이 제일 강하게 되고요. 1번 방어막이 제일 약합니다. 네, 1번 방어막이 제일 약합니다. 자, 다음. 수목 내부의 부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 수목 내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비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럼 수목 내부를 보통 어떻게 하면은 두드려 봅니다. 우리 수박 같은 것도 막 두드려 보고 하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하게 나물도 두드려 보는데, 나무는 손으로 두드려 볼 수가 없으니까 뭐 요 생장추라든지 나무 망치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두드려 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는 경우, 실제로 보기 위한, 어떻게 보냐면 드릴로 뚫습니다. 들 뚫어서 톱밥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크게 뚫어서 안을 실제로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 저항 측정기 이런 게 있는데, 이 전기 저항에 따라 수목이 부후된 부분과 건전부 사이에 차이점들이 있어요. 네, 그 차이점들을 확인해서 이제 나무가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가 뭐 이런 식으로 부후됐다, 이렇게 해주는 실제 그 장비들이 있거든요. 예, 요런 장비들도 있다. 그래서 보시게 되시면은 지금 요거까지, 이 흰색까지는 다 건전부인데, 지금 요 부분들 있죠, 이렇게. 요런 부분이 이제 부후부예요, 부후부. 그래서 요런 것들을 잘라내고, 충진제를 넣고, 공동을 충전해서 외과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얘네들 다 잘라버리고.
이렇게 됐고, 이 수간주의법은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이니까 한 번 더 숙지하시길 바라면서 한 번 더 읽어보시고요. 자, 다음은 체인톱입니다. 체인톱. 이런 체인톱 같은 경우들이 시험에 은근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은근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일단 무조건 보고 가셔야 되시고요. 보시면은 체인톱의 작업 방식, 체인톱의 회전 방향은 가이드바의 상단에서 하단으로 회전을 합니다. 자, 가이드바를 알려드리려면은 보자. 자, 이런 사진을 가져왔는데 가이드바가 뭐냐면요. 요게 가이드바예요, 이렇게. 이 가이드바의 상단이니까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요런 식으로 회전을 한다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회전을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회전한다는 거 잘 기억해두고 계세요. 이것만 좀 사진만 지우겠습니다. 아니다, 다 지우겠네. 자, 그리고 바의 하단을 사용할 시에는 앞으로 나아가려는 성질이 있어서 당기면서 작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 나무. 그 나무를 아까 전에 이 가이드바 이렇게 해가지고 자르려고 합니다. 이게 톱이에요, 이렇게. 가이드바의 하단으로 해서 자르려고 하는데, 회전 방향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자, 이런 식으로 간다고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회전된다고 했었어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얘는 이쪽으로 갑니다. 밑에 쪽에는. 밑에 쪽에서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밀어냅니다. 이쪽으로 중중중 잘라내요. 그러면은, 이 물리적인 현상 중에 무슨 현상이 일어나면은, 자, 반작용. 작용과 반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이 톱에서 작용을 했어요. 톱이 나무를 자르면서 작용을 이쪽 방향으로, 이 왼쪽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왼쪽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면은 반작용으로 이 앞쪽으로 밀려나게 돼요. 오른쪽 방향으로. 그래서 오른쪽 방향으로 밀려나가려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몸쪽으로 당기면서, 몸쪽으로,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몸쪽으로 이렇게 당기면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반작용에서 이렇게 튕겨나가겠죠. 이렇게 튕겨나가겠죠. 자, 반대로 바의 상단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진 않지만 있어요. 아니, 사실 많아요. 작업하시면서. 근데 좀 위험하죠, 사실. 자, 나무가 이쪽에 있다 봅시다. 나무가 이쪽에 있어요. 자, 요걸 자릅니다. 이렇게 해서 자를 거예요. 자, 요렇게 회전하죠, 지금. 요 방향으로. 톱이 요 방향으로 회전할 거예요. 그럼 반작용 어디로 나타난다고 했죠? 이 방향으로 나타난다고 했죠? 얘가 이렇게 갔으니까 어떻게 돼요? 뒤로 밀려나겠죠. 뒤로 밀려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된다? 앞으로 밀면서 작업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바의 상단을 사용 시에는 끌려오려는 성질이 있어. 이 반작용 때문에 끌려오려는 성질이 있어서 밀면서 작업을 하셔야 된다고요. 밀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중요한 부분인데 킥백 현상. 회전하는 톱 체인 끝의 상단 부분이 어떤 물체에 닿아서 체인톱이 작업자 쪽으로 뛰는 현상을 말합니다. 기계톱의 끝부분이 단단한 물체에 접촉하면 톱 체인의 반발력에 의해 작업자가 위험하다. 그래서 톱 체인 끝으로 작업하는 것은 피해야 된다. 자, 그래서 체인톱의 안전수칙에 뭐뭐인지 한번 볼게요. 시동 후 2, 3분간 저속으로 운전하고요. 기계톱 사용시간을 1일 2시간 이내로 하고 굉장히 조금이네요. 연속 운전은 10분을 넘기지 말아야 된다고 하네요. 연속적으로 계속 자르는 것은 안 된다. 기계톱 시동 시에는 체인 브레이크를 작동시켜줘야 되고, 체인 브레이크라는 게 있어요. 가이드바의 끝으로 작업하는 것은 아까 안 좋다고 했죠. 찔러배기와 같이 특수한 경우 외에는 피하여야.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킥백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5번째, 정지시킬 때는 엔진 회전을 저속으로 낮춘 다음에 끕니다. 서서히 끄란 얘기예요. 서서히 켜고 서서히 작업하고 서서히 꺼라. 자, 다음 예초기입니다. 우리 예초기가 뭐죠? 그쵸, 풀 깎는 기계죠. 풀 깎는 기계. 아까 전기톱은 다 아시죠? 기계톱은 나무 자를 때, 벌목할 때 쓰이는 거고, 예초기는 이제 풀 깎는 기계인데, 풀 깎는 기계, 이것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사실,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이론이 있어요, 이론이. 예, 예초기도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초날 각도, 일반은 5에서 10도, 소경목 같은 경우에는 45도를
이제 예초날 각도로 해서 하고, 높이는 10cm를 적정하게 유지를 한다. 네, 요게 이제 예초날 각도고요. 그리고 올바른 작업 자세로 전 방향으로 작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게 풀들이 뭐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풀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상단에서 하단으로, 그리고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라는 거예요. 상단에서 하단이 돼, 우측에서 좌측으로. 예초기에 하시는 거 실제로 상상을 해보시면은 이런 자세가 나올 거예요, 이런 게. 자, 그리고 고지톱의 경우, 고지톱과 나무의 수간이 45도 각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네, 이런 것도 알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교복 벌도 및 제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최근에 이런 벌목을 좀 많이 하는 것을 좀 직장에서 좀 이제 관리를 하고 했었는데, 이때 좀 유심히 봐보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하진 않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하지 않고, 굉장히 많은 그런 게 있었습니다. 많은 기술들이 있었다고 해야 되나? 각각 이제 그 벌목 팀마다 굉장히 기술들이 많았는데, 어찌됐건 간에 우리 이론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 위로배기입니다. 위로배기는 45도에서 70도를 유지하고 가장 손쉬운 방법이며, 경첩부가 찢어질 우려가 있다. 경첩부는 여기를 말해요. 여기. 이 중간 부분을 말하고, 이 45도에 70도는 자, 요 각도를 말합니다. 요 각도. 여기 각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베는 건 이렇게 위에서 대각을 치기 때문에 위로 베기고, 예를 들어서 밑으로 베기는 이렇게 밑에서 대각을 치기 때문에 밑으로 베기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 칸만 띄우고, 요 경첩부만 띄우고, 마무리, 여기서 쫙 잘라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잘린다. 자, 다음은 크게 베기입니다. 크게 베기는 약 70% 이상 유지해주고, 하단 절단은 밑으로 각을 주어야 되고, 자, 나무가 지면에 닿기 전에 경첩부가 찢어지지 않음, 그루터기 높이가 높아짐.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크게 베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말 그대로 이제 크게 베는 거예요. 크게 베서 이 각도가 굉장히 큰 겁니다. 이 각도가 굉장히 큰 거고, 그래서 하단 절단은 밑으로 이제 각을 준다고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무가 지면에 닿기 전에 경첩부가 찢어지질 않아요. 경첩부가 찢어지지 않는데 왜 그러냐면은 각을 크게 해줬기 때문에 얘가 움직일 때 이렇게 찢어지거나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루터기의 높이가 높아진다고 하는데, 그루터기는 요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남는 거. 이렇게 여기까지 남는 거 있죠, 지금. 이거의 높이가 높아집니다. 크게 베게 되면은. 그냥 그렇게 알게 계세요. 그렇게 그냥 알고 계시고. 자, 밑으로 베기. 밑으로 베기는 최소 45도 이상 유지를 하고, 그루터기 높이를 가장 낮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밑으로 베기는 요거 세타를 이렇게 하는 거고, 이 그루터기가 가장 낮게 된다.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자, 요렇게 이해하세요. 이렇게 자르기 때문에. 밑으로 베기는 이렇게 자르기 때문에, 이렇게. 그루터기가 아까보다 작아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이해하기 용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렇죠. 이 밑으로 베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경사지에서 이용을 하게 되고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볼 부분이 바로 이 간벌입니다. 간벌이란 얘기 많이 들어보셨는데,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었어요.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 산지나 임야 같은 데 가면은 나무가 이렇게 빽빽히 심어져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 빽빽히 심어져 있는 게 좋은 걸까요? 아닙니다. 누군가한테 햇빛은 가고 누군가한테 또 햇빛이 안 갈 수도 있고요. 그 누군가한테 영양분이 많이 갈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 영양분이 적게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렇게 솎아서 베는 걸 말해요. 이런 식으로 솎아서 베서 얘네가 더 잘 클 수 있게, 나머지 애들 더 잘 클 수 있게 해준 방법, 이게 바로 간벌입니다. 이게 간벌입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말로는 속가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가백이라는 말로 쓰시길 바랄게요. 자, 대부분의 아파트 조경수의 경우 최초 식재 시 수간이 굵은 작은 수목을 식재했으나 수목이 자라면서 수간이 커져
차지하는 공간이 넓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 속가배기를 실시하고 있다. 자, 처음에 이렇게 작습니다. 작은데 얘네가 커지면서 이렇게 되고 이 주변에 있는 나무들에 영향을 주게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속가배기를 진행하는 거고요. 수목 생장에 필요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수영이 높이 생장만 해서 아름답지 않게 됩니다. 자,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요렇게만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있다고 했으면은, 자, 만약에 여기에 어떤 나무들이 또 생겨났습니다. 요 나무들은 생식 생장을 할까요? 영양 생장을 할까요? 당연히 영양 생장을 하겠죠. 영양 생장이란 그쵸. 잎, 줄기, 뿌리를 키우는 건데 이 중에서도 줄기를 굉장히 많이 키우겠죠. 왜? 햇빛을 받아야 되니까. 여기 이렇게 있다간 죽어버리니까 생식생장을 안 하고 키를 키우는 거예요. 키를. 그래서 감벌을 하지 않은 숲이나 임야 같은 경우에는 이 키들이 굉장히 커요. 키들이. 키들이 굉장히 크고 길이 생장만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 속가배기 감벌하면 뭐가 효과가 있냐? 수목 간의 간격이 확보되면 가지가 벌어져서 수영이 아름답게 됩니다. 자, 여기 가운데 있는 거 빼볼게요. 가운데 있는 거 빼보고, 가운데 있는 거 빼보고. 그럼 어떻게 자라겠어요? 당연히. 얘네가 있던 자리까지 당연히 이 정도까지는 자라겠죠, 적어도. 네. 이렇게 자랄 거고, 수목의 길이 생장이 줄어 수목의 키가 줄어들게 됩니다. 자, 수목이 키가 클 필요가 없어요. 수목이 키가 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키가 크게 되면은 이 키가 큰 거를 지지하기 위해서 또 뿌리가 엄청나게 길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굉장히 영양분이 비효율적으로 쓰이게 되는 거죠. 나무는 그런 거 못 참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키가 더 이상 크지 않든지 아니면 키가 오히려 줄어버리든지 그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토양에 빛이 통하게 돼 하층 식생이 생장하게 됩니다. 기존에 아까 빽빽하게 있었을 때는 아니지만 이제 이렇게 밑에도 자라게 되는 거고요. 성장을 하고 있는 조경수목의 경제적인 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자, 아까 전에 이렇게 빽빽하게 있었을 때는 이 나무들이 진짜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지, 실제로 자연스럽게 이 나무답게 크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각자의 독립적인 공간이 주어져야 돼요. 자, 속가배기 감벌 대상 수목은 가지가 겹치는 수목 중 경제적인 가치가 적은 수목. 정말 안타깝지만 만약에 얘랑 셋이 있었는데 얘가 경제적 가치가 가장 적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지만 얘를 속가배는 겁니다. 나머지 가치가 더 있는 애들을 위해서. 속성수로 미래 값비싼 조경수의 고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수목. 굉장히 빨리 자라가지고 나머지 천천히 잘 자라는 조경수들, 이제 고사를 유발할 수 있는 수목들. 주민들의 민원을 발생할 수 있는 수목. 가끔 그런 수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버즘나무만 해도 이 버즘나무 잎이 뭐 알레르기를 일으키고 피부에 좀 안 좋은 그런 영향을 일으키고 이런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걸로 실제로 민원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수목은 이제 속가배기 대상 수목이 되고요. 성장을 하게 되면 태풍 등으로부터 위험성을 가지는 수목. 성장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키가 너무 컸어요. 키가 너무 컸는데 너무 얇아. 이런 애들 태풍 불면은 쫙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 애들은 이제 속가배기 해서 그냥 너네 어차피 넘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주변 나무에 피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미리 좀 가자 이러고서는 이제 잘라내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번 파트가 수목 관리 작업 파트였고요. 다음 파트, 이 비생물적 피해는 좀 중요합니다. 비생물적 피해 파트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